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한국문학 5주 1차씩 공부합시다. 아, 매번 수업할 때마다 수업 그 영상을 만들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다음 주부터서는 학교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그런 바람을 이야기했는데 지역사회 감염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대체로 잘 관리되고는 있지만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로 인한 감염, 그 다음에 뭐 교회라든가 교회를 일요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도 들어 있고 그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여전히 확산하고 있고 우리 지역 사회도 뭐 한두 명씩 계속 좀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4월 말 그러니까 7주차까지는 4월 말 5월 며칠까지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일단 연장하기로 학교에서 했습니다. 우리 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학교도 그러고 또 일부 뭐 서울의 이화여자대학교라든가 성균관대학교는 아예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기도 했더라고요. 일단 학생들이 굉장히 좀 답답할 거예요. 얼굴 마주 보지 않고 수업 자료를 확인하고 또 영상을 듣고 들어야 되니까 답답하고 그럴 거예요. 나 같은 경우도 하여튼 뭐 그 오캠을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 강제를 만들고는 있지만 그 때문에 뭐 유튜버들 보면 아주 현란하게 뭐 배경 그 화면도 만들고 그러던데 나는 그런 재주가 없어서 일단 그 수업 자료를 기본으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목소리만 들려줘서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만나면 뭐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 아, 지난주 4주차 4주까지 수업은 이제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작가는 4주차가 그거였죠. 작가는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이제 한말의 황현까지 이야기를 살펴봤었죠. 이제 그 5주차부터서는 우리 수업 교재 내 책 소설적 상상력과 젠더 정치학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문학의 그 시대 구분을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는데 1894년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그 이전을 고전 문학, 그다음에 그 이후 그 한말 개화기로부터 해서 일제강점기까지를 근대문학, 그리고 해방되던 이제 1945년 8월 이후부터 이제 현대문학이다 이렇게 이제 시대 구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한말의 황해는 이제 한말의 그 개화기 문학이 시작되는 즈음에 그런 작가고 지식인인데 가까이 살펴보고 이제 많이 건너뛰어서 우리 교재를 좀 충실하게 다뤄보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리고 5주 차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당대의 문제, 그러니까 바로 21세기 2000 특히 2010년도부터 한국 사회에 그 여성 문학이 물론 이제 그 페미니즘 문학이 뭐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갑자기 그 많이 이제 발표되고 또 연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좀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1990년대에도 그랬고 근데 특히 2010년대 들어와서 2010년대 들어와서 여성 혐오의 문제가 심각한 어떤 사회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일상적인 그 여성 억압과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이제 문학으로 형성하고 있는 소위 페미니즘 문학이 상당할 정도로 많이 그 발표가 되고, 평단의 이제 연구도 이루어지고, 또 일반 독자들도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우리 교재로 내가 안내했던 그 내 책 소설적 상상력과 젠더 정치학은 이제 뭐 대부분 그 사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2010년도 2010년대에 발표됐던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발표됐던 페미니즘 문학들을 검토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의실에서 그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비대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그 되면 온라인 영상을 이렇게 그 만드는 것은 25분 정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 안에 그 시간 안에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면이 있어요. 충실하게 수업을 하려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교재를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업 자료도 보지만 교재를 좀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5주차 우리 한국문학 5주는 우리 교재를 보면 그 차례를 보면 우리 교재가 12장까지로 되어 있어요. 12장까지 1장이 소설적 상상력과 젠더 정치학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 2, 3, 4, 5 이제 편의상 절이라고 합시다. 1절은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여성 문학, 목소리와 말의 문제. 그리고 뭐 2절, 3절, 4절, 5절, 5 문학과 젠더 정치학, 다시 미학의 문제. 이것은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 소설적 상상력과 젠더 정치학이라고는 1장에 이제 서론과 결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시에서는 이제 이제 교재에서 조금 압축해서 지금 잘라서 그 교환을 편집을 했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은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1차 시에 1장, 그러니까 소설적 상상력과 젠더 정치학의 1절 여성문학 목소리와 말의 문제, 이 서론은 지금 내가 생략하고 있어요. 시간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미학 이제 2절이 미학적 경험의 본성, 즉 효과의 문제 해가지고 82년생 김지영과 그 다음에 현남 오빠에게와 다른 사람, 이렇게 세 편의 소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책에는. 그런데 이제 시간의 한계 때문에 82년생 김지영만 1차 시에서는 지금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책을 통해서 나머지 다 좀 읽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8주차 되면 원래 중간고사 봐야 되는 건데 7주차까지 비대면 수업이어서 학교의 그 공문 안내에 따르면 8주차 중간고사를 교수 재량으로 시험을 보든가 리포트로 대체하든가 이렇게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학생들의 피로도를 좀 줄이면서도 또 이제 그 성의 있게 공부한 친구들에게 또 보다 또 좋은 성적을 줄 수 있겠는지 공유를 하고, 학교하고 또 협의도 해서 나중에 그 너무 늦지 않게 공지를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은 이제 5주차부터서는 이 교재를 가지고 꼼꼼하게 좀 읽어 나가면서 공부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여기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올 거고, 리포트도 한번 정식으로 내야 되잖아, 20점짜리. 그러니까 이제 교재를 꼼꼼하게 좀 잘 틈틈이 읽어 나가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5주 1차 시는 82년생 김지영의 경우만 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제 82년생 김지영은 조남주 소설인데, 여러분 중에서도 그 많이 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나는 이제 그 시간의 제한 때문에 핵심적인 내가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자료를 그 책을 잘 읽어서 내용을 보충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지금 내가 뭐 커서로 보고 있는 이 82년생 김지영, 그러니까 1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그럼 이 소설이 100만 부 이상 팔렸다는 얘기는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영화에서 1000만 관객이 든 것과 거의 유사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근데 이 82년생 김지영을 이제 이렇게 100만 기본적으로 100만 권 이상이 팔렸으니까 100만 명 이상이 봤다고 생각을 하고 이 소설은 그 한국 사회에서 여자로 살아가는 일에 어떤 그 어려움에 대한 인생 보고서 이렇게 이제 표지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살아가는 서른 중반의 여성인물 김지영의 삶의 양상을 여성의 경험을 따라 진술하고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지영이가 그러니까 82년생 김지영이니까 82년에 태어난 여성의 이름 중에서 지영이라는 이름이 아주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씨가 김이박해서 김씨가 가장 많죠. 그러니까 82년생에 태어난 82년에 태어난 김지영이라고 하는 여성, 이 김지영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보편성을 이렇게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서술 전략이에요. 보편성이 뭡니까? 널리 두루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설의 여성인물은 나이가 서른 중반이고 대학을 나왔고 그런 중산층의 이제 도시에 사는 젊은 여성이죠. 그런데 이제 무슨 내가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페미니즘 문학의 일정한 의의는 충분히 있어요. 여성의 어떤 그 가부장제 질서 속에서 억압받고 배제되고 차별받는 여성의 어떤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어떤 그 보편적인 공감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평단에서는 그러니까 독자들의 그런 반응과는 별개로 이제 문학을 연구하거나 비평하는 어, 이제 그룹에서는 전문적인 독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쪽에서는 이 82년생 김지영 소설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봅시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삶이 있나 이거예요. 보편적 삶이 있는가 하는 거. 그래서 이 소설의 여성인물 김지영을 현지의 삶을 살고 있는 여성의 보편적 삶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이 소설이 굉장히 많이 팔리긴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 소설로 볼 때 문학이란 소설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여성 인물이 굉장히 그 뭐랄까 어떤 그 여성의 억압과 차별과 배제 이런 것을 느끼고 이제 분노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왜 이런 여성에 대한 혐오나 차별과 배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전망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그런 인물로 나와 있어요. 이 소설의 김지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평단에서는 좀 그 평가가 좀 인색하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이제 이 페미니즘 소설들을 읽고 그것의 의의를 이제 여러 측면에서 평가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또 운동과 문학은 좀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하나의 운동이죠. 이를테면 여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차별과 배제를 받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래서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이런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운동으로서 페미니즘은 충분히 나는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공부도 이렇게 많이 하고 관련해 글도 많이 쓰고 있죠. 그러나 이제 문학은 운동과는 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전제예요. 문학은 미학, 아름다움을 통해서 독자에게 감동을 전달하고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 운동이 그런 정치적 운동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문학은 운동과는 좀 다른 미학적 측면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소설에서는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다 결론이 되겠죠. 좀 더 봅시다. 자, 뭐 소설 얘기, 소설 여성인물 김지영이 입사부터 이제 지금까지 남자 동기들의 연봉이 쭉 더 높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유리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한 그 어떤 입시, 이를테면 그 입사, 그리고 이제 어렵게 입사했다 하더라도 몇 년 지나서 연봉이라든가
어떤 포지션, 그러니까 뭐 회사든가 어디선가 하여튼 어 이제 맡아 하는 일의 어떤 중요도 이런 측면에서 같은 입사에 있던 남성 동기와는 많은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 유리천장인데 바로 이런 것이 현실이죠. 현실인데 이 소설에서는 이제 그런 자료들을 많이 갖다가 어떤 그 논증하듯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짚어볼 게 뭐냐면 많은 그 사람들이 논자들이 오늘 한국 사회 여성 혐오 관련된 문제를 논하면서 이건 이제 내가 과제로 5주차 과제로 따로 내줄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하여튼 오늘 한국 사회의 여성 혐오 관련된 문제를 논하면서 그것이 기원이 그러니까 언제부터 무슨 연유로 이러느냐라고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1987년에 그 외환위기, 소위 IMF 외환위기 이후에 경기 침체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여성에 대한 혐오의 정서 내지는 이런 것의 근원이 뭐냐고 봤을 때 이제 IMF 그러니까 IMF를 이 외환 위기를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 이제 도산하고 또 그러면서 그 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라고 하는 것이 해고를 이제 좀 더 자유롭게 한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그 실업자가 발생하는 거죠 이때.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기업이 이제 회생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 직장 밖으로 내쫓겼던 사람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돌아가더라도 소위 비정규직, 그러니까 이 외환위기를 이제 극복하는 과정, 그러니까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사회가 전체적으로 변했냐면 평생 그 고용, 평생 직장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이 양산되고 그렇게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평생 고용이라고 하는 것도 사라져 버리고 어떤 고용 불안, 경제적 위기와 고용 불안이 일상화됐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8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대학을 나오면 뭐 웬만한 직장 들어가서 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연회기를 겪은 이후에는 이제 그게 가능해지지 않은 거죠. 엄청나게 그 경쟁이 이제 심화되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젊은 남성들이 보기에 어 이제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경쟁자로 이렇게 딱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남성들이 보기에 군대도 안 갔던 여성들이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리고 또 뭐 군 가산점도 또 이제 평등에 그 저해된다 해서 이렇게 폐지되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경제적 불안의 일상화, 일상적 경제적 불안, 그다음 고용 불안 이런 것들, 경제 위기와 일상적 고용의 불안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여성에 대한 혐오의 정서를 촉발시켰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내가 봐서는. 근데 이제 이 소설은 82년생 김지영은 이런 분석 틀을 그대로 받아쓰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날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 현상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고 그것은 글로벌 신자유주의 체제와 무관한 이 말은 하여튼 그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의 극단적인 한 그 영향 어떤 현상이거든요. 영국에서는 대처 수당,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는 시기에 이제 이 자본주의가 이제 이윤의 어떤 극대화,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그런 제도와 체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확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얼마짜린가 이렇게 평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외환위기가 여성 혐오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인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뿌리 깊은 가부장제가 더 근원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설에서 김지영이 그녀의 남편에게 하소연하는 게 있거든요. 뭐 커피 여름에 이제 아이스 커피를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두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뭐 비슷한 또래 회사원 남성 여성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도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커피나 마시며 돌아다니고 싶다. 만충팔자가 상팔자다. 뭐 이렇게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돌아가서 하소연한다는 얘기죠. 그 커피 1,500원이었어 오빠. 나 1,500원짜리 커피 마실 자격도 없어? 죽을 만큼 아프면서 아이를 낳았고 내 생활도 일도 꿈도 내 인생 나 자신을 전부 포기하고 아이를 키웠어. 그랬더니 벌레가 됐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하소연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 사실 맘충맘충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이야기 합니까? 잘 들을 수 있나요, 여러분? 아니죠. 인터넷을 중심으로 여성에 대한 혐오 언어가 넘쳐나는 건 맞아요. 그 이를테면 댓글도 보면 아주 나쁜 못된 댓글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그 새로운 현상이 비교적 새로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이제 그 양상의 삶의 양상이 변화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현상이지 전혀 낯선 현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이 여성으로서의 삶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인식도 사실은 보편적인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음, 다시 정리하면 이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많은 여성 독자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은 그 내용의 보편성 때문이라는 얘기죠. 여성의 몸과 삶에 가해지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억압에 대한 보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에 관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기존의 관점을 의무시하기 시작한 여성주의적인 독자, 공부하는 이제 독자들이 많이 성장한 거예요. 이런 것은 이런 이제 어떤 영향 속에 있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한계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소설 내 여성인물 김지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많은 여성 독자 사이의 감정적 연루에는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뭐냐면 이 소설 속 여성인물 이 김지영과 이 소설 밖에 여성들은 같지가 않아요. 일부 어떻게 그 일테면 가부장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떤 일상적 차별이나 폐제 이런 것은 이제 공감대가 있지만 삶 자체는 다르잖아요. 보편적 삶이라고 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을 배제하고 모든 사람들, 모든 여성들을 보편적으로 이게 일반화해서 이 김지영의 삶이 한국 여성의 어떤 표준적인 삶인 것처럼 그리고 있는 것 이것이 일단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문학이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또 하나 인물이랑 소설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이 소설의 여성 인물이 추구하는 혹은 갈망하는 욕망이라든가 벗어나고자 하는 상황이 무엇인가 이것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가부장제의 여성 억압이라고 하는 현실의 압력에서 숨막혀 하고 있는 건 그건 알겠는데 자본주의 사회가 구축한 소비주의고 물질적인 욕망의 회로에서 별다른 반성 없이 서성거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이 그 90년대 이제 그 공지영의 소설 모세폴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여성 인물들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90년대의 이 한국의 페미니즘 소설보다 82년생 김지영이 훨씬 더 후퇴했다 이런 평가가 아주 많아요. 특히 이제 작가는 김지영이라고 하는 주인공에게 행위 주체로서 어떤 주체성도 부여하지 않는 건 김지영에게는 자기 삶의 모순이 무엇이고 이거죠. 자기 삶의 모순이 무엇이고 한국 여성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숙고하고 성찰하는 능력과 힘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소설이 소설로서요 매우 취약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면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설을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읽을 때 요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이제 이 이야기가 이 소설 속의 이야기가 여성의 경험을 바탕에 둔 매우 사실적인 언어다 이런 거죠. 그러나 이제 독자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했지만 독자가 이 소설을 읽고 어, 이를테면 이 소설을 읽고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 대한 고려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정도로 볼까요? 이렇게 나는 이제 건너뛰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 자료도 그렇고 책을 꼼꼼히 좀 읽어보는 이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5주차니까 이제 뭐 비대면 수업이라도 좀 적응을 좀 우리가 하고 있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 하여튼 이 1차 시 마지막 장에 설명하고 있는 게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이 소설이 페미니즘의 프로파간다를 넘어서는 미학적 성취를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제 내 결론입니다. 프로파간다가 이제 선전선동인데, 그러니까 여성의 이런 현실을 보여주면서 이런 현실을 극복하자. 이런 것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어, 자, 하여튼 1차 시 지금 그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은 5주차는 교재 우리 수업 교재 1장에 소설적 상상력과 젠더 정치학을 이제 공부합니다. 공부하고 있고 1차 시에서는 그 2절 내용 중에서 82년생 김지영을 일단 다뤘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은 교재를 통해서 현남 오빠에게와 다른 사람의 경우도 읽어보고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야 이 장에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책 그 내용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렵다 싶은 그런 어떤 문장이나 있으면 뭐 무시하고 넘어가도 돼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이해하면 되고요. 나도 나중에 만약에 시험을 낸다거나 뭐 과제를 여러분이 내게 할 때도 이해할 수 있겠다 싶은 부분만 낼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염려하고 그러실 건 없습니다. 일단 오dio 1차 시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2차 시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